우리 농가에서는 퇴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거나 작물 생육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농작물의 생산과 수확량을 높이는 땅심을 살리는 친환경 퇴비 제조 요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퇴비는 산야초, 짚, 낙엽, 톱밥, 해조류 등 기타 모든 동식물체인 유기물을 퇴적 발효시킨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친환경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제조한 퇴비나 가축분으로서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하고 법에 의한 발효 과정을 거쳐서 제조한 퇴비를 말합니다. 친환경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주 원료는 짚류, 왕겨, 미강, 녹비, 농작물 잔사, 낙엽, 수피, 톱밥, 목편, 부엽토, 야생초 등 비료관리법상 농림수산부산물류로서 오염이 안 된 것이며 친환경 가축분 퇴비를 만들 수 있는 주 원료는 우분, 돈분, 개분 등으로서 유기농 축산물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농장 및 경축 순환 농법에 유래된 축산 분뇨를 말합니다. 퇴비 제조는 유기물에 함유된 유기화합물질 등 유해 성분을 미리 분해시켜 이를 사용할 때 작물의 생육장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또한 유익한 미생물이 번식하도록 한 뒤 병원균을 죽이거나 억제하게 만들어 병해를 방지합니다. 고온으로 발효 시 유기물 속의 유해 병원균과 해충 및 잡초의 종자를 고열에 의해 사멸시키기 때문에 퇴비를 제조해야 합니다. 퇴비화 과정이란 볏짚류, 가축분, 톱밥, 왕겨, 나뭇가지 등과 같은 신선 유기물이 갖고 있는 유해 성분이나 강한 조직 등을 미생물에 의한 발효로 토양과 유사한 안정화를 시켜 땅속에서 농작물이 생육하기 좋도록 하는 것입니다. 퇴비 재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톱밥은 약 4개월 이상, 그 외 소재는 약 3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반드시 호기성 발효에서 얻어진 완숙 퇴비라야 친환경 농업에 도움이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분 등의 유기물을 높이 쌓아두고 뒤집기도 안 하고 기간만 오래 지나면 퇴비가 된다고 알고 있는 농가가 상당수 있습니다. 뒤집기를 안 한 미부숙 퇴비가 땅속에 들어가면 병충해를 더욱 많이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또한 가스 장애와 양분 경합으로 작물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비 원료와 발효시키는 방법에 따라 퇴비 효과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호기성 발효로 잘 부숙된 퇴비는 흙 속에서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작물에 필요한 양분을 서서히 방출하고 최종적으로 토양의 부식이 형성돼 비옥도가 높고 양질의 토양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미부숙된 퇴비를 사용하면 양분 손실이 많고 작물과의 양분 경합이 일어나 작물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미부숙된 퇴비는 건조시켰을 때 망치로 두들겨 부수어도 끼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비 제조장의 선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있으면 좋지만 비가림 시설이 없을 경우 노지에서 퇴비 제조량에 따라 삽 모양으로 쌓을 수 있는 장소를 택하고 비닐을 덮었을 때 빗물이 그대로 흘러서 배수가 되어야 하고 퇴비 밑으로 다시 스며들지 않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뒤집기 작업을 할 수 있는 면적을 미리 감안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또 퇴비장은 땅바닥 위에서 제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량으로 퇴비를 제조할 경우에는 작업 편의상 시멘트 바닥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비 제조 공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죠. 톱밥과 가축분을 사용할 때 원료를 배합해 최초 퇴적을 한 후 약 15일에서 20일간 발효 후 1차로 뒤집기 작업을 합니다. 또 이후 약 15일에서 20일간 또 발효를 하는데요. 그런 다음 똑같은 방법으로 2차, 3차, 4차, 5차 정도 뒤집기 작업을 한 후 후숙기간 1개월을 거쳐 4개월 후에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원료가 톱밥이 아닌 일반 볏짚이나 왕겨를 가축분과 혼합 발효할 때에는 2, 3회 뒤집기 작업을 한 후 후숙기간 1개월을 거쳐 3개월 정도 지나서 사용해도 좋습니다.
현재 많은 농가들이 땅심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기물로서 톱밥을 원료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톱밥 퇴비는 땅심을 높이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소재입니다. 톱밥은 볏짚보다 4, 5배 정도 땅속에서 많은 부식량이 만들어지고 어떠한 재료보다 땅속에서 부식 비율이 높고 또 오래갑니다.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에서 톱밥 퇴비를 능가할 소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의 퇴비 공장이나 농가에서 퇴비를 만들 때 유기질원으로 톱밥을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 퇴비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유기화합물인 탄닌과 송진 등 여러 가지 독소를 갖고 있어서 발화와 발근에 지장을 주므로 퇴비 발효 시 반드시 60에서 65도씨 이상에서 한 달 정도 고온 발효를 분해 내지는 불용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톱밥은 탄질률이 아주 높아서 퇴비 발효 시 볏짚이나 왕겨 등 딴 재료보다 질소의 첨가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발효 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며 후숙 기간은 별도로 1개월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발효 기간 3개월 동안 5회 정도는 뒤집기와 후숙을 1개월간 시켜야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목적의 친환경 퇴비가 될 수 있습니다. 퇴비는 호기성 발효로 60에서 65도씨 이상 고온이 될 때 좋은 균, 나쁜 균, 또 좋은 충, 나쁜 충, 잡초 종자까지도 사멸되고 이때는 유일하게 고온성 세균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 뒤 후숙 기간 중 퇴비의 온도가 40에서 50도씨 정도가 될 때 농사에 유익한 방선균을 비롯해 각종 미생물이 발생해 정착을 하게 됩니다. 퇴비 속에 이 유익한 미생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방선균 같은 것은 항생물질을 분비해 토양 속에서 병을 일으키는 병균들을 죽이거나 억제시켜서 병충해 없는 건강한 농작물이 자라도록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퇴비나 미숙퇴비를 넣었을 때는 병충해 발생은 물론 아예 넣지 않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생퇴비를 밭에 넣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병충해 발생의 원인이 되고 가스 장애와 양분 경합으로 작물 생육이 불량해질 수 있어서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이 톱밥 퇴비의 배합비는 탄질률 30 정도의 표준 농도 질소 퇴비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배합량으로 톱밥 퇴비를 제조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료가 톱밥입니다. 이 재료가 생계부입니다. 이게 쌀겨고요. 이게 우분입니다. 이게 폐화석이고요. 이게 유박입니다. 먼저 퇴비원료 혼합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톱밥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생계물을 골고루 올립니다. 그리고 우분과 쌀겨, 유박을 그 위에 골고루 뿌려줍니다. 폐화석은 농사지을 땅이 산성인 경우 퇴비에 미리 넣어주면 산도 교정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산성이 아니고 이미 중성인 땅은 퇴비를 만들 때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나무나 나왕 등 대부분의 톱밥이 산성이기 때문에 발효의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폐화석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준비한 원료를 골고루 잘 혼합이 되게 합니다. 소량일 때는 인력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제조량이 많을 때는 장비가 동원되어야겠죠. 퇴비 원료를 혼합한 다음 물을 뿌리게 좋게끔 평평하게 폈습니다. 물을 줘서 수분을 60에서 65% 조절하는 작업입니다. 소량일 때는 물 호수로도 가능하겠지만 제조량이 많을 때는 하루나 이틀 전 톱밥에 미리 물을 뿌려 적게 해서 혼합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수분 함유량이 적고 입자가 큰 파쇄목이나 톱밥을 대량으로 제조 시에는 하루나 이틀 전쯤 콘크리트 바닥에 미리 평평하게 깔고 분수호스로 물이 충분히 젖도록 한 후 부원료를 혼합해서 장비로 잘 섞이도록 합니다. 원료가 대량인 경우에는
장비를 사용하여 혼합합니다. 소형 포크레인으로 반나절에 100톤 정도는 혼합이나 뒤집기 작업이 가능합니다. 톱밥 퇴비에는 수분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섞은 것을 이렇게 손으로 쥐었을 때 물이 흘러내리면 수분 과다이고, 주먹을 적당히 쥐었다가 손을 폈을 때 만두처럼 남아있고 손바닥에 물기가 묻은 것이 보일 때가, 이때가 60에서 65%인데 적정 수준입니다. 그러나 왕겨태비는 55에서 60%, 가축분 퇴비는 60% 정도가 좋습니다. 이것이 각종 원료를 혼합한 후 수분까지 조절된 것입니다. 주 원료인 톱밥 1톤에 부재료가 0.9톤 정도가 되는데 4개월 발효 후에 완숙 퇴비로서는 약 1.5톤 정도가 됩니다. 조금 전 앞에서 혼합된 원료를 최초 퇴적장인 이곳으로 옮겨와 퇴적하면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서 며칠 후 고온으로 되는데 섭씨 60도 내지 70도 이상이 됩니다. 그 후 15 내지 20일 정도 지속되다 온도가 내려갈 때 또 다음 칸으로 옮깁니다. 톱밥 퇴비 제조 과정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톱밥이 갖고 있는 독소 제거를 위한 체크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최초 퇴적일로부터 고온으로 올라가는데 여름철에는 3일에서 5일, 겨울철에는 5에서 7일 정도 지나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만약에 퇴적 더미 속의 온도가 60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수분 조절과 원료 배합비가 잘못된 것입니다. 퇴비의 발효량이 최소한 5톤 이상이면 겨울철에도 외기 온도에 관계없이 발효가 잘 됩니다. 퇴적장에 혼합된 퇴비 원료를 채운 후 제조 시작 일자와 제조량 등이 기록된 팻말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최초 퇴적칸에서 둘째 퇴적칸인 이곳으로 옮겨 15일 내지 20일 정도 발효를 시키는데 온도가 60도씨에서 70도씨 이상으로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내려갈 때 또 다음 칸으로 옮겨갑니다. 특히나 톱밥 퇴비 발효 과정은 고온으로 발효하는 기간이 길므로 수분 부족 현상이 가끔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발효가 정상적으로 되질 않으므로 뒤집기 작업을 할 때 건조가 심한 곳은 수분 보충을 가끔 해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 칸에서 옮겨 세 번째 칸입니다. 이곳에서도 발효 온도가 60도씨 이상 15일에서 20일 이상 지속이 되다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최초 퇴적의 첫째 칸에서 15일에서 20일, 그 다음 둘째 칸에서 15일에서 20일, 이곳 셋째 칸에서도 15일에서 20일이 지나면 45일 내지 60일 동안 고온에서 발효가 되었습니다. 나무가 갖고 있는 독소는 이제 해소되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러나 그 후에도 퇴비더미의 내부와 외부의 원료가 잘 섞이고 균일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15 내지 20일마다 2회 정도 더 뒤집기를 한 후 후숙을 시킵니다. 좌측 사진은 5차례 뒤집기를 한 후 그 다음은 약 1개월 정도 후숙을 더 시켜줍니다. 이때 온도가 40도에서 50도씨 정도인데 농사에 유익한 균들이 이때 많이 생겨서 퇴비에 정착을 하게 되며 수분 함량도 40 내지 50% 정도가 됩니다. 후숙 기간이 6개월 정도 지난 퇴비는 상토를 만들어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하얗게 보이는 것이 방생균으로 10월에서 11월에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톱밥 퇴비는 수분이 30% 미만인 경우 토양 속에 들어가서 일시적으로 수분 흡수를 못할 수도 있으므로 후숙 과정이나 보관 시에 수분 함량이 최소한 40% 이상은 되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우측 사진은 목질이 분해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수분과 온도가 적당하면 이렇게 버섯이 발생됩니다. 유기농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안종윤 씨와 박종관 씨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은요, 제가 85년도부터 이 유기농을 해왔지만서도 유기농을 하려면은 퇴비를 많이 써서 토양 힘을 길러야 됩니다. 토양 힘은 겨루지 안 하고 그냥 유기농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땅 힘이 없이는 절대 유기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 힘을
기르는 데는 퇴비만한 보약이 없습니다. 우리 토양은 이 작물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양에 유기물 함량 없이는 절대 유기농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유기농을 하려거든 퇴비부터 먼저 장만을 하고 퇴비를 해서 땅 힘을 길러라고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 농촌이 노령화되고 또 어렵다 보니까 쉽게 유기농을 하려고 하는데 유기농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유기농의 성공은 땅을 살려야 하고 그래야만이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맛 좋고 건강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퇴비의 근본이고 퇴비 없이는 유기농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도 유기농으로 성공하려거든 무엇보다도 퇴비를 많이 마련해서 땅 힘을 길러십시오. 그래야만이 옳은 유기농을 할 수가 있고 옳은 유기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습니다. 유기농은 자연 환경도 보호하지만 유기농산물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토양 힘을 길러서 좋은 농산물 생산하시어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17년 전에 귀농을 해서 유기농으로 포도농사를 진다고 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의지만 갖고 정신력으로만 갖고 유기농업을 실천하면서 사실은 병해충 문제라든지 동해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폐농의 위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톱밥 퇴비를 만드는 것을 배우게 되고 4년 전부터 그것들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실천을 하면서 토양이 한 해 한 해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땅이 변해져 가고 그리고 내 농산물이 변해져 간다는 것을 체감적으로 조금씩 느낄 수가 있거든요. 퇴비를 만들어 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농장이 바뀌거나 내 농산물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것이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땅에 물리적으로 부실부실해지고 토양에 정말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변해져 가면서 내 농산물, 그러니까 내 포도도 같이 좀 더 생명력이 넘치고 건강한 농산물로 변해져 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병해충 문제라든지 동해 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유기농 농사를 지으면서 좌우명처럼 갖고 있는 말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유기농은 열매를 가꾸는 것이 아니라 땅을 가꾸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실천이 퇴비를 직접 만드는 것, 그래서 땅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거기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력이 좋은 흙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성, 물리성, 생물성 등 세 가지의 균형 있는 토양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화학성이란 작물의 양분 공급 관계를 말하고 물리성이란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의 조건을 말하며 생물성이란 각종 미생물을 비롯한 소동물의 생태계가 살아있음을 말합니다.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토양이 가장 취약한 생물성이 되살아나야 되는데요. 화학성과 물리성은 화학비료나 토양개량제 등으로 가능하지만 생물성을 살리려면 토양 유기물이 없인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땅속 각종 미생물을 비롯해 소동물의 먹이이고 또 사는 집이기 때문에 토양 유기물이 되는 기본 자재가 바로 퇴비입니다. 결론적으로 퇴비의 생명은 오염되지 않은 질 좋은 원료에다 발효 과정에서 농사에 유익한 좋은 미생물들을 발생 정착시켜 유기물은 땅심을 살리는 것입니다. 또 방선균 같은 좋은 미생물들은 여러 가지 천연 항생물질을 내어 나쁜 병균들을 죽이거나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친환경 퇴비의 제조 목적이고 실제 친환경 농업은 땅을 살리지 않고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